그 낮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 이것을 보면서 22년, 23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의사결정 내리고 21년 끝자락에 집을 영끌에서 삽니다. 집을 사자마자 집값은 떨어지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하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광석입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산업연구원에서 거시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향후 경제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또 연구원에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하면서 경제에 관한 많은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경제를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란 뭡니까? 이 자본주의를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주된 정의 중에 하나가 사유재산의 축적, 그러니까 사유재산의 축적을 인정한다, 인정하는 사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사유재산을 축적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소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간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정해 준다. 혹은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부자가 되는 것을 존중해 준다. 사유재산을 얼마든지 축적해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 재산을 축적한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모은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게 바로 소득입니다. 소득을 모아서 재산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소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소득의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학에서는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근로소득, 두 번째가 재산소득, 세 번째가 사업소득,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전소득입니다. 간략하게 이 소득의 정의를 말씀드려보면 마지막에 해당되는 그 이전소득은요, 그냥 어디서 받는 거예요. 사적 이전소득은 용돈 같은 거고요. 그죠? 공적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나라로부터 받는 것,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적 이전소득이죠. 근데 이런 이전소득을 모아서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소득을 모아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 소득의 유형을 나머지 3가지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근로소득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또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5%, 10%의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을 모아도 충분히 상대적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경로에 놓여 있다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하위 90%의 경우에는, 절대적인 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것만으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의 정의는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일, 그러니까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것을 우리는 재테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상위 10%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라고 한다면 절대적인 90%에 해당하는 이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기 힘들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소득을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재테크라는 거죠.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재테크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재테크를 잘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잘하죠? 그게 바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러면 어떤 유망산업이 놓여져 있을까? 그러니까 나의 소득을 어떤 자산과 바꿀 때는 앞으로 올라갈 자산과 바꿔야 되죠. 어떤 시점에는 소득을 소득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여건의 변화를 들여다보면서 경제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는지를
들여다보면서 그 국면에 맞게 적절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므로써, 그럼으로써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해 본다면 우린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고, 소득의 증가 속도는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열심히 성실히 사는 것은 나를 부자로 만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자산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게 바로 재테크이고, 재테크를 잘하려면 경제 여건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2020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금리를 있는 힘껏 끌어내립니다.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집중하는 그런 정책이 가동되죠. 그럼에 따라서 돈의 가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뭐가 올라갑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주식 가격이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떨어지니까 돈이 이동하는 거죠. 어디서? 은행에서 주식으로,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돈이 그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같이 이동하셨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 겁니다. 그럼 주가가 오르고 집값이 오른 이유는 뭡니까? 돈이 이동해서예요. 그럼 돈은 왜 이동합니까? 금리가 떨어져서죠.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니까 그 낮은 금리에 돈을 돈의 형태로, 저축의 형태로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이동하는 겁니다.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부동산 시장으로. 그렇게 이동하니까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오르죠.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21년 끝자락에 약 2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그동안 돈을 저축의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내가 한 5천만 원 모았다. 그럼 5천만 원만큼 부자 됐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20% 올랐대요. 그럼 4억 오른 거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감감이 고민해 봅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5천만 원 모았는데 5천만 원만큼 부자 된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나는 오히려 3억 5천만 원만큼 가난해진 것이죠. 이걸 상대적 박탈감, 혹은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벼락거지라는 표현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의 경제는 분명 완화의 시대였고, 완화의 시대일 때는 돈이 시장으로 쏠린다는 것을 이해했다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자산과 나의 소득을 바꿔나갔을 텐데 그 기회를 잃어버렸던 거죠. 그랬는데 21년 끝자락에 아마도 지난 2년 동안의 경제, 내가 지금 2년 동안에 경험했던 그 경제의 모습은 앞으로 2년 동안에도 그러할 거야 라고 상상하기 시작하죠.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이 같습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와 앞으로의 2년 동안의 경제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여러분의 경험의 기초에서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죠? 분명 그 과거와 미래는 다른데 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거에 대한 경험에 빗대어서 내리는 거죠?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실까요? 2021년에 그랬습니다. 특히 MZ세대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2020년, 21년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만 봐요. 금리가 이토록 낮은 상황이 있을까? 홍익인간 이래로 가장 낮았던 금리였거든요. 그 낮았던 금리만을 경험합니다.
최근 우리가 경험했던 그 낮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세, 이것을 보면서 22년, 23년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고 의사결정 내리고 21년 끝자락에 집을 영끌에서 삽니다. 근데 집을 사자마자 집값은 떨어지죠. 또 21년 끝자락에 대출을 이만큼 끌어다가 집을 샀는데 그때 받았던 대출 금리는 안타깝게도 변동금리 대출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가장 낮았던 금리를 경험했으면서,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는데, 집값은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앞으로의 경제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에 기초해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그 당시 21년 끝자락에 가계대출의 87.5%가 바로 변동금리 대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완화의 시대가 가고 긴축의 시대가 옵니다. 22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찾아왔고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긴축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기준으로는 0.25%에서 5.55%로 5.25%포인트나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집값은 곤두박질 치는 거죠. 바로 지난 2년 동안의 경제의 모습은 앞으로의 2년과는 다를 거야 라는 상상의 기초에서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22년, 23년 약 2개의 해를 또 보내면서 23년 하반기 들어서서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것 같아. 그러면 더 이상 이 반등하는 이런 추세를 맞이할 때 내가 집을 안 들고 있으면 나만 도태될 수 있어 하는 그런 공포감, 그게 뭡니까? 그런 걸 FOMO 현상이라 하죠. Fear of Missing Out. 대세 상승이 시작될 때 그 기회를 박탈할까 봐 두려운 것, 그걸 FOMO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FOMO 현상 때문에 또 많은 MZ세대 여러분들이 집값이 상승 반전하는 흐름에 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또 뛰어드는데, 23년 하반기에 역시 금리는 더 이상 올라갈 일이 없을 만큼 추가적인 인상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안 남은 거죠.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인하할 일만 남았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의존하시는 영끌에서 집을 사시는 그 대출의 금리 형태가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역시 지난 2년 동안의 기초에서 나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의사결정의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반문 드려보고 싶습니다.